IMF 총재가 올해 세계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일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 관련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2023년 경기 침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침체는 침체인데 이게 이제 강한 침체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주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지금 미국 출장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소비도 그렇고 임금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주머니가 얄팍해졌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다. 그래서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마일드한 침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침체라면 오히려 더 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금융시장 속담에 뭐 이제 bad is good thing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악재가 나오면 이것이 연준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체에 이제 도달하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에 금융시장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 유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유럽이 지금 거의 따뜻한 봄 날씨다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이럴 수가 있나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쓰려고 했었던 동절기에 이제 에너지를 쥐고 흔드는 전략 이것들이 이제 무용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 많이 비축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남아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중앙은행의 어떤 이 방향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이제 안 올릴 거냐? 올리겠다라는 추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샀던 어떤 채권들 이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라는 거는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르는 방향은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빠른 회복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경기는 그냥 마일드한 어떤 회복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지금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경제도 뭐 아까 지금 리세션, 경기 침체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주 사실은 나쁘기보다는 지금 완만하게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유럽도 미국도 이게 이제 아주 안 좋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아주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네.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게 금융시장으로서는 아주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너무 좋다라고 하면 더 긴축을 강하게 할 요인이 생기는 거고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가 부러지는 거니까 좋지 않은 건데 미국과 유럽은 지금 이제 완만한 시나리오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럼 2023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계속 지속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어떤 논조들을 보면 5%갈 거다 기준금리 너네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그 미국 연준에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네. 그 12명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12명 중에서 8명은 상시 항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7명은 이제 연준 이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연준 중에서 뉴욕 연준이 부총재 역할을 대행하는데 그 부총재 역할을 하는 뉴욕 연준 총재는 항상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매년 바뀌는데요. 작년에는 그 4명 중에 3명이 아주 유명한 독한 매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제 블러드 총재 그분도 사실은 매파의 강경 매파의 좀 대표격이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22년을 마무리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4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명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쪽이냐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재밌는 거는 1명은 여전히 매파예요. 근데 2명은 중도고 1명은 항상 비둘기적으로 얘기하셨던 총재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불씨가 아직 안 꺼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약간 누그러졌고 물가도 약간 누그러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성향 자체도 비둘기적인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하반기 정도에는 약간 누그러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전망이 다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상저 하고의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거는 이러한 어떤 연준의 결정권 변화도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방금 이제 뭐 경기 침체도 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약간 꺾이는 듯하고 뭐 연준도 비둘기파가 많고 그런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고용 문제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 게 남은 변수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계속. 그쵸. 근데 이제 고용이 사실 지금 이 고용, 신규 고용은 이제 매달 한 20만 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임금 증가세가 조금 꺾인 것 네, 네. 같더라고요. 지금 한 4.8% 정도, 4% 후반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작년 연말 기억해 보시게 되면 빅테크 업체들의 감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사실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고연봉을 받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감원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약간 둔화된 게 아닌가. 물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로 하고 해서 작년 대비 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 약간 낮아지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고용이 너무 나빠도 문제지만 너무 좋아도 문제인데 약간 좀 슬로우 다운하는 분위기는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도 가면 갈수록 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뭐 2023년 말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월스트리트에서는 아유 무슨 소리야 이 경기 침체가 이런데 너희가 계속 이럴 수 없을 거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거 여쭤보려고 이제 고용 얘기도 좀 꺼낸 거. 네. 저는 상반기에는 아마 얘기 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네. 같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 미리 기대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아, 역시 연준 마음은 바뀌지 않는구나라고 실망을 해서 한 번 더 출렁이게 되면 네. 아마 그때에는 저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연준은 시장이 안심할 때는 원하는 얘기를 잘 안 해주고요.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면 그때는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준 입장은 계속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먼저 기대하면서 아니야, 임금 상승률도 4.8%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1월 말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 회의에서 원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하반기로 가면서는 원하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중동 지역에 이 신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뭐 원유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전망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외에서의 어떤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네. 일단은 많이 빠지기는 힘들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경기 자체는 좋지 않다고 하니까 원유가 더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불안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비축을 해야 되는 수요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쌀 때 비축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러우 전쟁 이외에도 사실 2, 3년 안에 대만에서도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각도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을 해칭을 해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천연가스랑 원유 같은 경우는 비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많이 오르고 있지 못한 거는 당연히 경기가 사실 한 1년 사이에 상당히 좀 죽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경기 침체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다. 뭐 아까 그런 기사도 소개해 주셨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운. 근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쯤 가서 경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원유 그리고 가스 가격은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다라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오를 수도 있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 네,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사실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민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제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을 해다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미국은 사실 더 지금 5%까지 가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까지 같이 겹치는 바람에 한국은행이 이 이상으로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하겠다라는 지금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처럼 어느 정도는 데려가야 되는 그냥 밉상인 친구 같은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은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들로 이해를 하고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전략이 지금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CPI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8%가 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궤적을 보였냐라는 네. 것들을 뭐 증권사에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가운데 파란색이 히스토릭 미디언이라고 해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를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빠졌냐라는 건데 보면은 빠졌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오네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위쪽 보시게 되면 그 서드 쿼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외로 평균적인 수준 말고 정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8% 찍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예상치 그리고 예상하는 사이클은 빨간색 빨리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 어떤 역사적 경험치에 대입을 하면 이런 생각들이 좀 섣부른 너무 기대일 수 긍정적이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 역사적 그래서 평균을 본다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네. 빠르게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에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지금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겠죠. 저 평균을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뭐 이게 컨퍼런스에도 가서 연준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랬던 어떤 경험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고 책에서 본 분들도 있는데 쉽게 안 잡힌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상승했다가 깃털처럼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켓은 사실은 슈팅을 하지만 깃털은 떨어질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속성이라는 것들은 떨어질 때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그렇게 되면 금리를 빨리 인하하기는 아주 어려운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못 버티고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못할 거고 연말쯤 되면 조금 입장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요? 미국의 경기인가요? 작년에 너무 올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률이 떨어지는 건데 그럼 8% 9% 갔다가 현재 7% 앞으로는 6% 5%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률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 장이나 위원들도 사실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안 내리고 100일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4% 5%의 인플레이션률도 사실 오르긴 오른 거거든요. 덜 올랐다라는 거지 사실 오르긴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쉽게 움직여 줄까? 저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 고용 얘기 다 해봤는데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올해 주식시장은 어떨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먼저 미국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해보죠. 지금 미국 경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지금 글로벌 지금 투자 회사들의 전체적인 전망이 미국에서는 좀 벗어나 보자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빅테크라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IT 업종의 집중도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아마존, 디즈니, 메타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커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 S&P 500 지수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빅테크 업종의 업황 그리고 이제 광고 업황 이런 것들이 같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은 좀 더 빠질 것으로 보니 미국 시장은 투자해도 수익이 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미국 이외 시장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컨센서스인데 지금은 그래도 기대를 언덕은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사실 저는 이 경제 재개의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개는 재개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여행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이 웨이브라는 것도 지금 한 1, 2개월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봄이 되면 중국이 소비처로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 이외 시장 특히 이제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시장은 투자할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도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은 지금 먼저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오히려 지금 실망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 투자의 방향 자체는 비미국의 방향인 거는 맞지만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 그러면 나머지 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나라는 이 사실 실적은 아직까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직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알게 모르게 45조 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코로나 이전의 고객 예탁금이 28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이 빠져서 45조지만 코로나 이전에 들어왔던 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빠져나가고 있는 방향이 은행입니다. 지금 현재 4% 5%대 금리를 주고 사실은 채권만 잘 사도 5%대 금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하느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용하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올해 아주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 상황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정부의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도 좋다 하기 어렵고 방금 말씀드렸던 자금 상황도 좋다 하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아까 이제 그 공급망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투자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지금 이 투자 사이클을 한번 이끌어내 보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난 당일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을 기대를 못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이럴 때 안 하면 바보거든요. 왜냐하면 했던 부분에 상당 부분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실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 작년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조선이나 사실은 기계 같은 것들이 많이 사이클이 좋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저희는 좀 기대를 좀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지역별로가 아니라 이제 섹터별로 좀 얘기하면 지금 뭐 마침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할 걸로 보고 계세요? 뭐 TSMC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삼성전자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도체 경기 자체는 사실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것들은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서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버라는 거는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는 업체들이 다 빅테크 업체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나 뭐 메타나.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돈을 예전보다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서버 투자를 늘릴 유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너무 이제 빡세게 하니까 힘들어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못 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반도체 수요가 나오질 않았는데 올해는 중국이 경제 재개를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요. 비행기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는 거였거든요. 보통은 다 여행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드디어 마스크 벗고 밖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휴대폰 매장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앞으로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서비스업이지 이런 사실은 상품이나 IT 제품에 대한 소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기는 좋아지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좋아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거죠. 사실상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것들은 조금 지연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세액 공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2023년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한다면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저희 개인 고객분들,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네. 개인 고객분들한테는 의외로 채권이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들은 이제 금리를 좀 수취하기도 하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본 차익을 또 수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예전에는 제로금리, 금리가 바닥일 때는 채권을 사는 거는 사실은 영리한 투자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무위험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채권을 사는 것들이 의외로 좋은 투자 방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어떤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상당 부분은 이 채권에 대한 어떤 투자, 회사채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은 한 해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올해 보게 되면 아까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이라는 것도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경기가 지금 빠르게 아주 좋아지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반기보다는 저희는 하반기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들이 좋은 타이밍. 다만 자산군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 같은 것들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좀 익스포저는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권만 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채권을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뭐 국채, 회사채, 단기채, 장기채, ETF 뭐 이렇게 사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어려운데요. 어떤 식의 방법,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그 증권사들의 HTS가 굉장히 네. HTS, MTS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앱에 들어가셔서 사실은 살 수 있는 채권만 그냥 나열을 해봐도 쉽게 거래하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대한 별도 신용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공사채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게 한전채였는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채를 사는 효과니까요. 근데 한전채에 인기 있다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퍼지게 되면서 지금 한전채 금리가 거의 뭐 한 1%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는 지금 한전채 이외에 이제 공사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전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회사채 지금 발행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딱 보면 이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아라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저도 사실은 이제 크레딧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어떤 기업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부도날 위험 같은 것들은 뭐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리는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채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아마 선별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좀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회사채 얘기가 계속 위기 얘기 뭐 레고랜드 때부터 나오면서 이제 채권 회사채에 관한 불안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회사 채권 방송을 하면 댓글에 이제 그런 댓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채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또 이제 뭐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면 채권을 사야 되냐, ETF를 사는 건 어떠냐, 뭐 미국 채권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ETF를 사시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그 회사채는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환매했을 때 사실상 매각에 대해서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도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좀 떠안고 싶지 않으실 때 보통 사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ETF를 사실 때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확정금리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사실 ETF라는 거는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확신이 드실 때 ETF를 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사실은 금리를 먹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ETF를 샀는데 만약에 내 생각과는 반대로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손실을 입으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ETF가 굉장히 좋은 대안인데 오히려 지금 이 방향성이 아니라 이 퍼센테이지 어떻게 되면 이제 이자에 대한 수치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만기 보유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고요. 사실 이제 만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단기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